거죠. 그러한 캐릭터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번에 그러한 예전부터 좋아했던 장르와 작업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형된 그 얼굴의 하회탈의 캐릭터를 네. 만들게 된 거죠. 그러게요. 기자 시사회 때는 아마 그런 말씀도 하셨죠. 이 하회탈 페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예. 네, 그 살인마가 그 야경 마지막에 뭐 일본도 건너가고 예. 미국도 건너가는 그런 국적불명, 정체불명의 네. 글로벌하게 돌면서 범죄를 일으킨다라는 그런 암시를 준 겁니다. 예, 계속 뭔가 시리즈화 만들고 싶다는 사실 네. 네, 맞습니다. 예. 욕망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때의 가장 다른 감독님들도 그러니까 지금 할로윈 얘기도 하셨고 10대 때 한참 영화 많이 보고 뭐 고등학교 때 감수성 제일 활발할 때 영화를 꾸고 그때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야경 같은 경우도 이제 브라이언 드 팔마 예. 영화 그 블로우아웃이죠. 예. 업이 아니고 블로우아웃이죠. 블로우아웃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블로우아웃. 네. 예. 그런 장르 영화 브라이언 드 팔마. 예. 예. 그때 얘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장르물도 네. 뭐 호러도 좋아하시고 하지만 예. 정말 다 섭렵하신 거죠. 같은 연배라서 90년대 가장 영화 많이 보여지고 예. 비디오에 데크로 보고 뭐 예. 그다음에 뭐 시네마 데크도 가셨을 거고 극장도 예. 갔을 때고 예. 그때 어떤 작품들 뭐 네. 전체적으로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 장르물에 대한 애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백하시고 실제로 계속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동년배들이랄지 아니면 뭐 선후배 영화인들이라는 관객들도 이렇게 그런 경험들을 공유하는 게 큰 예. 의미일 것 같거든요. 90년대, 2000년대 처음 비디오로 그런 장르들을 보면서 뭐 존 카펜터 감독의 작품들, 네. 뭐 몇 번 언급했던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그런 일련의 그런 스릴러, 호러 혹은 뭐 그런 액션 작품들, 거기다가 좀 홍콩에서 만들어진 일련의 강시 영화를 포함한 그런 코미디 공포 영화들도 제가 워낙 좋아했었거든요. 네. 예, 그러한 작품들뿐만 아니고 웨스 크레이븐 감독의 그런 작품들 또 워낙 많이 좋아했었고, 그러니까 그러한 취향에 좀 묻어났다고 해야 되나? 예. 그걸 간직하고 가는 감독님들도 계시지만 또 예. 뭐 다 이렇게 이 방향을 전환하시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꾸준하게 덕업일치를 하신 거잖아요. 요즘 말로. 예, 아무래도 결국에는 제가 하고 싶고 제가 관객으로서 좀 보고 싶은 장르 이야기로 하는 게 뭐 어떠한 주변 여건과 상황을 떠나서 그게 좀 좋더라고요. 결국에는. 예. 네네. 그 90년대에 그러면 그 비디오 가게들을 전전하시며 뭐 이 예. 영화는 없을까 이런 세대신 거잖아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저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분들은 다 비디오 가게 사장님들이랑 친하면서 뭐 네. 정말 이 영화 없어요. 컬트 장르 영화들, 뭐 공포 네네. 스릴러 장르들을 보면서 많이 그런 영화광 시네필 분들이시니까 저도 그 중에 언저리 했던 사람이었죠. 저도. 예. 네, 다 수혜를 받고 예. 지금 같은 경우는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뭐 인터넷으로 쉽게 더 찾아볼 수 있으니까 네. 정보만 알면은. 그렇죠. 더 그때 90년대의 영화광 세대로 출발하셨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경 같은 경우는 페이크 다큐인 거잖아요. 네. 뭐 보도자료랄지 어쨌건 많이 소개는 됐지만 그런 예. 동종 장르들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거고 네. 거기서 또 차별점을 주려고 했던 건 어떤 점인지. 페이크 다큐 스타일이 다큐, 그러니까 뭐 리얼의 느낌을 주면 리얼이라는 전제로 하는 그런 컨셉에는 불과하고 앞에 페이크라는 게 가짜다, 픽션이다. 그러니까 리얼과 픽션 이 두 가치가 충돌하는 그 접점이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전에 나왔던 뭐 블레어 위치라든지 뭐 그런 파라노멀 액티비티, 또 예전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페이크 다큐라고 할 수 있는 뭐 예전에 카니발 홀로코스트, 그러한 작품도 어찌 보면 또 다른 의미의 페이크 다큐다 보니까 그런 작품들을 예전부터 좋아했었던 거였고, 이게 야경이 약간 액자형 형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네. 어떠한 인터뷰를 하게 돼서 어떠한 여성이 실종된 본인의 언니를 찾는다라는 명목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액자형 구조를 넣고, 영화 중간에 갑자기 이야기를 뚝 끊고 갑자기 그 실종된 여성을 찾는다는
실종된 언니를 찾는다는 그 여성이 다시 등장해서 또 다른 정보가 네.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 한번 제가 꽈주셨죠. 예, 또 다른 의미의 좀 다른 약간 뭐지? 좀 제가 몇 번 지금 얘기했던 말이 하지만 소각 효과를 좀 주고 싶었기도 했고 중간에 살인마의 시점으로 이 사운드 기사가 공격을 당하는 장면의 모습은 호러 영화 레이드 투 레스트가 그 카메라를 장착한 그 해골 네네. 살인마가 나오는데 그러한 살인마 시그니처의 영향을 요즘 호러 영화의 그런 영향을 좀 받는 게 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 꼭 본인이 연기까지 하셨어야 했나요? 아 이게 연기 제가 연기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연기라기보다는 제가 아무래도 카메라 넘어 모니터로서 이 영화를 영화의 시선으로서 존재하는 거랑 카메라를 잡아서 직접 그 해당 배우분, 해당 캐릭터와 직접적으로 1대1로 닿는 그 시선이 이게 다르더라고요. 좀 더 그 감정적인 뭐 그러면 충돌이 더 확실하게 스파크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네.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직접 연기 아닌 연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죽잖아요, 영화에서. 네네. 다 제가 죽을 때 많이 좋아하더만요. 좋아하는 거라기보다는 기자시사 때도 제가 여쭤봤는데 계속 연기 죽을 때 어이구 하는 네. 그거 의도한 건데. 네. 너무 연기 아. 하여튼 느낌은 다 다를 텐데 어쨌건 주민아 배우분도 감독님이 죽을 때 연기를 언급하시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코미디가 되긴 했지만. 네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영화적으로 굉장히 좀 다큐도 그렇고, 그러니까 감독님들이 직접 뭐 촬영을 한다거나 편집까지 하고 각본도 쓰시고 이런 예들은 많지만, 그러니까 페이크 다큐 안에서 본인이 그렇게 들어가셔서 카메라를 잡고 직접 감정을 잡고 또 핸드헬드 촬영까지 2편 연속으로 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얼마나 어렵고 하는 걸 모르는 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배우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여쭤봤을 때는 반응이 좀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명씩 붙잡고 진짜 물어보고 싶긴 했어요. 정말 감독이 앞에서 카메라를 잡고 있는데 정말 그게 편하냐, 불편하지 않았냐고 여쭤봤는데 뭐 반응이 좀 갈렸죠 그날도. 그렇죠. 약간 갈렸습니다. 어렵다는 배우분도 있었고 굉장히 좀 의식적으로 되게 편하고 좋았습니다라고 하는 배우분도 있었고 했는데 어쨌건 굉장히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알고 보든 안 보든 그리고 오히려 이제 형식적으로만 보면 카메라맨이 그렇게 계속 잡고 가는 형식들이 굉장히 한국 영화에선 신선했던 것 같고요. 페이크 다큐 장르로 한국 영화를 생각해 보면 목두기 비디오로 기억나시죠? 그게 굉장히 반향이 일었고 꽤 흥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굉장히 좀 더 정통으로 느낌이었었고 제가 군대 제대했을 때 나온 영화였죠. 2003년인가 2004년. 네, 3, 4년에 이렇게 나이를 고백하시군요. 어쨌건 그 이후에 페이크 다큐 장르는 거의 제 기억에는 없지 않았나. 이런 호러 장르나 장르물에서 많지는 않았죠. 페가라는 영화가 있었고 페가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혼숨이 작년에 있었죠. 아프리카 TV를 소재로 한 그 정도? 그러니까 손에 꼽을 정도니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장편에서는 그렇죠. 특히나 페이크 다큐 장르를 그 시그니처 살인마랑 연결시키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면 시나리오 작업하고 또 이렇게 본인 이제 직접 촬영까지 하셨으니까 그거의 간극이랄까 이런 건 좀 어떠셨어요? 간극이라기보다는 앞서 그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간극을 느꼈다기보다는 좀 즐겁게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시행착오도 있었지만은 저 스스로도 이렇게 나도 배워가면서 하는구나 라는 게 있어서 좀 즐겁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 하회탈 이 시그니처를 캐릭터 얼굴을 좀 멋지게 만드신 미술 감독님이 여기 와 계시거든요. 잠깐 나오세요. 잠깐 나오세요. 허서형 미술 감독님이라고 앞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하고는 그 자바 한다 때 인연을 맺으셨는데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 한마디. 안녕하세요, 허서영입니다. 인사 얘기 소감. 안녕하세요. 허서영 미술 감독입니다. 이제 훌륭한 감독님하고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아유, 저야말로 갑자기 좀 부탁을 드린 건데 이렇게 흔쾌히 이렇게 멋진 그 하회탈, 변형된 하회탈과 저 낫을 또 만들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주요 소품이었는데 네. 그러면 한 말씀 하고 들어가시죠. 기억 나오셨는데 아니, 어떤 걸 주안점을 두고 만들어 주셨는지. 보시면서. 네, 우선은 그 하이탈은 이제 감독님이 이제 정확하게 하이탈이 보여줬으면 한다라는 걸 주셨고, 저는 이 하이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재미가 없어서 거기에서 하이탈을 가지고 왜곡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약간, 사실 하이탈을 디테일하게 보시면 여기 이제 머리 쪽에 뿔이 있는데 그 악마의 형상도 하고 입 쪽을 제가 의도적으로 꼬맸습니다. 이제 그 철사로 해가지고, 물론 디테일하게는 안 보이죠. 그렇지만은 철사로 일일이 다 꼬매서 약간 하이탈이지만 그리고 그 질감을 최대한 철과 같은 금속 재질 같은 느낌을 최대한 주기를 원했거든요. 약간 하드한 철가면 같은 느낌이고 괴기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로 생각을 해서 그 작업을 했고, 다행히도 감독님께서 마음에 들어가셔가지고 그거는 잘 감독님 사용해 주신 것 같습니다. 워낙 잘 만들어 주신 덕분입니다. 네, 근데 영화 볼 때는 딱히 하이탈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훨씬 좋았던 거죠. 아, 그렇죠.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저게 전통적인 하이탈이라고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더 예. 좀 기괴하고 예. 변형된 원래는 느낌. 그 각시탈을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각시탈은 그런 워낙 유명한 작품들이 많으니까 하회탈을 하되 고지고대로 하회탈보다는 좀 변형된 느낌을 원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미술 감독님께서 워낙 네, 잘 잘 만들어주셔서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낫도 너무 멋지게 만들어주셨고 예. 관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아유, 미술인 것 같아요. 네. 허서형 미술 감독님 기억해 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신 스태프분들 없으신가요? 그러면 다 같이 한 번에 얘기해 주셔도 될 것 참여를 같은데. 해주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이제 얼추 됐나요? 어떻게? 괜찮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아, 많이 남았어요? 그럼 또 얘기를 더 하시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럼. 얘기한 거고요. 얼마 예. 안 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배우분들은 그러면 네. 전작들 이제 같이 연기하신 정보론 배우도 있고 예. 준하 배우도 같은 예. 케이스인 거죠. 뭐 예. 어떤 게 처음에 이제 설명을 했고 또 예. 현장에서는 또 어땠는지 좀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아까 시행착오를 자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시행착오다라고만 하고 예. 어떤 시행착오인지는 얘기 안 해주시는데 예. 그런 디테일도 얘기해 주시면 재밌겠습니다. 시행착오라는 거는 아무래도 그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연출도 하면서 그 촬영도 하면서 그 극중 카메라맨의 시점으로서 촬영도 하면서 대사도 하시고 대사도 해야 되니까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그 배우분의 연기도 체크를 하면서 카메라의 앵글도 신경을 쓰면서 제 대사까지 신경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 대사를 까먹는 경우가 좀 발생을 해서 그래서 배우분들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컷으로 커트 발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쭉 길게 가야 되는데 근데 감독님이 실수를 하면 예. 대사가 틀린데 이러면 배우분들은 당황하게 일단 돼요. 제가 우선 내가 NG다 컷이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아하 연극처럼 예. 그래서 어차피 그 감사하게도 그 배우분들께서 주민아 배우, 정보론 배우, 네. 뭐 정성훈 배우 다 대본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시고 오셔서 그 상황에 따른 뭐 애드립도 되게 좋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인데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된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이 그러면 이번에는 약속되지 않았는데 넘어갔는데 예. 배우분들이 이해를 해주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합의보다는 현장에서 예. 더 예. 계속 그 진화해 나간 예, 긍정적으로 진화해간 케이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사 아예 까먹어서 카메라가 아예 다른 방향에 갔다 그러면 제가 NG를 내서 NG를 좀 내서. 멈추는 경우도 있었고 네네네. 살인마 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예. 어떤 점을 좀 이렇게 강조하셨나요? 살인마는 일단은 국적불명, 정체불명, 출신지불명 네네네. 택시를 모는 정말 살인마 그러니까 정말 누구나 그런 정체도 알 수 없고 목적도 알 수 없는 제3의 인물이에요. 묻지마 살인을 가장 무서워하잖아요. 물론 귀신도
싶기도 하거니와 네네. 천재지변도 마찬가지겠지만 양면적인 부분이 있죠. 예. 구체적일 때 더 무서울 예. 때가 있는 거고. 택시 모르는 차에 탑승을 한다라는 공포는 누구나 뭐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포를 좀 영화적으로 좀 형상을 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은 일부러 살인마 무기도 뭐 낫이라는 약간 시그니처를 좀 만들고 좀 싶었습니다. 네네. 그 갑자기 든 생각 예. 질문인데 예, 그 장르물이다라고 굉장히 강조하는 네, 예, 스타일이 있는 거고 예. 오히려 만약에 택시라고 한다면 예, 시비아에서도 이제 택시 소재를 하셨지만 예, 훨씬 더 그러면 현실적인 예. 으로 들어와서 맥락이나 이런 택시 소재의 공포라면 네.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더 현실적으로 파고드는 택시 공포도 준비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 제가 언론 배급 시사 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살인 택시를 쫓는 여자들이라고 네네. 이- 김경훈 야, 님 제목. 예. 김기영 감독님의 살인 나비를 쫓는 여자 네네네. 여자. 그를 살짝 비틀어서 그 야경 죽음의 택시에 등장하는 하회탈 살인마를 추격을 하는 여성들의 그러한 추격극을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네. 그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예. 오늘 뭐 이렇게 뭐 댓글이나 이런 얘기도 잠깐 인터뷰 때 했었지만,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맥락이 있는 공포를 원하면서도, 네, 그러니까 그것들이 굉장히 구현되기 어려우니까 네, 한국 관객들이 오히려 이렇게 그 외국 컨저링이랄지 이런 시리즈물이랄지 이런 거 공포에 더 열광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속 그 한국 공포물이 잘 이 관객들하고 소통하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 이런 얘기를 계속 오래 하고 왔었거든요. 예, 네, 거기에 고민도 많으시고.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혹시 그 택시물이랄지 아니면 뭐 이 연쇄살인마를 쫓는 기자 예, 야경은 그런데 그런 걸 네. 더 현실적으로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아. 드렸습니다. 그런 걸 더 준비 중이신지. 예, 좀 더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도 좀 약간 하드보일드한 그런 스타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더 영화적으로 극적으로 더 바뀐 더 영화적인 상상 네네. 장르적 상상에 더 침잠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아까 배술 감독님이시죠? 네, 예. 잡아야 산다. 잡아야 한다로 인연을 네네. 맺었습니다. 인연을 맺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도 쉽진 않잖아요. 그 전작이 이제 네, 주류 상업 영화, 코미디, 액션 예, 하시고 다시 저예산으로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 형식을 네, 가지고 오신 건데 그 네. 다 2년 안에 2년 동안 다 경험해 보신 예, 느낌이랄지 이런 예.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장단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뭐 본인의 그 스타일을 고집하는 네. 이유일 수도 있고 예. 그런 얘기들. 이건 소녀괴담 잡아야 산다 같은 건 대규모 상업 영화 현장과 이런 뭐 촬영 자체는 소녀괴담을 연출하기 전에 했던 시비아와 지금의 야경 죽음의 택시 네네. 뭐라 이런 단편들도 있고 이제 장편으로 계속 이제 예, 네네 세편 이런 네편 작업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하긴 했지만은 좀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많이 좀 경험 영화를 이러한 다양하게 만들면서 좀 제가 어찌됐든 잡아야 한다도 그렇고 잡아야 한다, 소녀괴담, 뭐 시비아 다 제가 좋아하는 장르 예전부터 즐겨봤던 그런 영화들에 대한 좀 오마주들이 다 있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더 많이 경험과 노하우 좀 배웠다고 해야 되나? 예, 좀 소중한 감사한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더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의 이야기를 예전부터 갖고 있었지만 미처 풀지 못했던 이야기를 풀어야 되겠다, 네네.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네네. 그 제가 다른 인터뷰 때도 그 다른 글에서도 썼지만 되게 활력이랄까? 예,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감독님이시고 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어떤 형식, 어떤 뭐 네, 제작 환경일 수도 있고 배급일 수도 있고 계속 본인이 하고자 하는 네. 성향의 작품들을 계속 만들어 내시는 거잖아요. 예, 꾸준하게 네. 1년에 단편 포함하면 꾸준히 계속 한 네. 해에 예, 한 편씩은 계속 만드신 거고 사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작품 활동하시는 감독님이 많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예, 대부분 1년에 한 편씩 만들고 싶어 하시죠. 예, 네네. 그래서 말씀드렸고 예. 이
어떤 점이 그러면 가장 배웠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큰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구력이라고 제가 아까는 나눴거든요. 예, 분명히 또 12화 했을 때 단편하고 예. 또 이제 장편으로 넘어오면서 또 그런 네 스태프분들 많은 환경에서 작업하는 게 분명히 다르셨을 텐데 그런 느낌들도 시행착오라는 네, 예. 단어 말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온갖 돌발 상황과 변수 그리고 각각의 수많은 스태프들과 하고 소통할 수 있고 이해 물론 그러면서 서로 충돌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면서 소통과 충돌 그리고 온갖 돌발 상황에 대한 변수 그리고 수많은 배우분들과 그 논의를 하고 이해를 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뭐 하나의 전반적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커다란 진행의 덩어리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러한 진행의 덩어리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라 이건 이거다 하고 딱 이렇게 명사화 시킬 수는 없는데 네. 그러한 그 경험들이 마치 응집돼서 많이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원동력이랄까 이번에 그래서 지금 2편 더 촬영을 마치신 거잖아요. 네, 이런 같은 형식으로. 예, 이러한 스타일로 한경으로 극영화 스타일로. 두 편을 장르 극영화를 더 만들었습니다. 네네 페이크 다큐는 아닌 거고. 예, 극영화입니다. 예, 예.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구력이 계속 네 네, 그런 많은 스태프들하고 또 제약도 있는 거고 사실은 예. 그런 현장은 네, 그런 데서 좀 원동력을 받지 않으셨을까? 네, 맞습니다. 네 역으로 예, 제약을 받으면서 창작력이 활활 솟지 않으셨을까? 예, 뭐 그러한 것도 좀 있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여기 와서 말씀을 해주신 뭐 허서영 미술 감독님 아, 포함해서 좀 이렇게 도움을 주신 인연을 맺었는데 흔쾌히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또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자 시사 때도 잠깐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예, 그 여성 배우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쇄살인마를 쫓는 여성 기자여서 네, 그런 장르 영화에서 그러면 직접 이제 각본도 쓰시고 네, 그런 이 같이 개봉한 월라에서는 이제 남자 탐경사와 네, 그의 동료가 또 쫓고 감시하는 이제 일본 여성 이 주요 캐릭터인데 예,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떤 배치랄까 네,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 4월에 찍으시고 야경은 월화는 예. 이제 여름에 요- 찍으셨는데 그 야경 같은 경우는 야경이 이제 여여 뭐 예. 이렇게 돼 있고 월화는 또 이제 반대고 네. 그러니까 또 지금 촬영하신 부분은 또 이제 여성 네, 그 군인도 나오고 예, 살인마도 예. 나오는데 예, 뭐 그러니까 시나리오 쓸 때 그 네. 어떤 아이디어 차원 예, 이런 것들 인물과 관련해서 네.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바깥에서 잠깐 얘기 나눴긴 하지만은 경찰과 뭐 이런 탐정 캐릭터를 제외하고 제가 생각하기엔 하나의 사건과 그런 하나의 사건을 집요하게 추격을 하는 직업군의 캐릭터가 저는 기자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뭐 다른 분들도 다른 뭐 직업군도 있긴 하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그러한 경찰 혹은 탐정을 제외한 사건을 끝까지 추격을 하는 캐릭터로서 기자를 설정을 한 거고 그리고 야경 죽음의 택시에 등장하는 그 기자의 캐릭터에 대한 오마주는 그 스크림 웨스 크레이븐 감독님 스크림 시리즈에서 커트니 콕스죠. 네 맞습니다. 커트니 콕스 캐릭터가 연기한 맞네요. 특정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캐릭터. 좀 재수없게 나오죠. 많이 재수없게 나오죠. 그러니까 좀 그 캐릭터에 대한 저희 기존의 그런 오마주도 좀 담겨 있어서 이렇게 작업하게 된 거고 정보름 배우가 연기한 그 사운드 기사의 캐릭터는 존 트라볼타가 출연한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님의 그 블로우아웃 남성 캐릭터스가 좀 약간 네네. 성별을 바꿔서 여성으로 좀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월화 같은 경우는 남남하게 된 이유가 그 원전이 된 재해석의 기준이죠. 원전이 된 네네. 월화용동묘지에 등장하는 뭐 춘식과 한수의 그 캐릭터가 남성들이거든요. 그 캐릭터를 그대로 따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남성이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월화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러면 원작 팬들도 있고 워낙 그 네. 월화라는 이미지들이 저희 연배까지만 해도 정말 크잖아요. 예,
오히려 좀 정통으로 스타일로 네. 오마주를 해도 재밌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이제 네. 이렇게 페이크 다큐 쪽으로 선회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12화 보면 정통으로도 관심 예. 있으시고 잘 찍으시니까 예. 왜 그러면 페이크 다큐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면 더 사실은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예.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올 수 있는 소재잖아요. 예. 오마주라는 게. 그 야경을 촬영을 했던 그 원동력이 그 페이크 다큐 고정 공포를 페이크 다큐를 재해석하겠다라는 그런 열망이 좀 있어서 그 쭉 이어져 간 거고 또 그러한 식으로 좀 고정 공포를 또 재해석을 할 수 있는 좀 프로젝트도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소재로 예. 얘기해 주실 순 없고. 예를 들면 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려장이라든지 구미호에 네네. 관련된 캐릭터도 준비하고 있고 설공찬전도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좀 더 파고 들어가는 좀 더 고정 공포를 재해석하는 공포 스릴러 영화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술 잘 안 드시죠? 술을 잘 안 먹습니다. 원래 영화관에 이렇게 출신들이 술을 잘 안 드시고 항상 그래요? 영화 생각만 하시는데 예. 굉장히 몇 번 뵈도 이제 무궁무진하셔서 저보다도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 저는 뭐 아니요 계속 그 다른 아이디어들을 계속 얘기하시고 하는 스타일이 예. 그러시지 않을까 싶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야경 같은 경우에 또 질문이 있는데 그 예. 아까 그 기자 얘기는 그 코트니 콕스 스크림 네.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코트니 콕스는 스크림에서 뭔가 되게 열혈이어서 네. 더 사고를 치는 예. 캐릭터잖아요. 뭔가 특종을 잡으려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야경의 그 주민아 배우 캐릭터도 약간은 그런 느낌들이 좀 묻어 네. 나죠, 사실은.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상황을 이게 실제 상황이면은 그냥 경찰이 신고를 하는 그렇죠. 게 맞거든요. 해야죠. 신고를 당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극영화다 보니까 이 사건을 좀 심층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태를 본의 아니게 악화시키게 되는 캐릭터가 지금 된 거죠. 예. 근데 그 롤을 그러니까 만약에 뒤집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예. 기자는 빨리 이게 더 논리적으로 신고를 예. 해야 되는데 예. 오히려 사운드 기사가 뭔가를 잡자 이렇게 예. 바꿀 수도 있는데 예. 아마 기자로 그 역을 준 건 네. 그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예. 감독님이 그런 기자에 가진 이미지랄까 네. 그런 것들이 투영되지 않았을까. 그게 아. 일정 정도의 예. 또 이슈가 되는 거고 영화 안에서. 뭐 기자에 가진 데 이미지 투영을 됐다기보다는 기자에 관련된 이미지가 그렇게 투영을 됐다기보다는 뭐 자연스럽게 좀 더 그 캐릭터 기자라는 캐릭터의 자체 본인의 특종의 욕심을 더 파고들자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클리셰라고 해야 되나? 좀 더 전형적으로 가는 게 좀 아니라. 전형성에 대한 뭐 좀 파고든 것도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거의 이제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촬영 이제 2편 마치셨다고 하니까 예. 그 작품들 두 소재가 굉장히 들어보니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도 이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례차례. 8월에 촬영을 마친 루즈벨트 게임 위험지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스릴러, 액션 스릴러 영화고요. 여성 경찰이 흉악한 탈옥수를 추격을 하다가 DMZ 인근에서 지뢰를 밟게 되면서 벌어지게 되는 고립된 스릴러입니다. 허트로커와 폰부스 그리고 베리드가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한 굉장히 그런 고립된 여성 원탑 스릴러고요. 태그라인이 확실해서 좋습니다. 네. 그리고 더스트 엔젤이라는 작품은 11월 중순에 촬영을 마쳤는데 북한 엘리트 여성 공작원이 또 앞서 얘기했던 대로 가상의 DMZ 사각지대에서 중요한 운반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운반품을 찾다가 미스테리한 남한 여성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남한 여성들이 뭔가 커다란 범죄를 저지르게 돼서 본인의 정체를 숨기게 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 엘리트 공작원은 본인의 정체를 숨겨야 되고 이 남한 여성들은 본인의 범죄를 숨겨야 되는 그러면서 벌어지게 되는 그 가상의 DMZ에서 벌어지게 되는 네네. 여성 스릴러입니다. 스릴러. 네, 그 더스트 엔젤의 그 지금 얘기 안 해주신 그 여성들의 정체를 들었는데 굉장히 트렌드하고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꼭 기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이후에도 계속 상영하고 지부이 이어지니까 계속 생중계도 하는 거죠? 예, 계속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극장으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극장으로도 많이 와주셔서 감상해 주시고 페이스북 라이브 생중계를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